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7,962억 원이 늘어난 14조 7,119억 원 규모인데요. 시민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4조 7,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7,962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균형 발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과 민생 안전을 위해 도시 균형 발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안심 안전 사업 분야에 3,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비 60억 원을 편성했고 인천 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339억 원,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143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152억 원을 투입하는데 주문 연도교 건설과 대이작, 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중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해 816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추가 편성한 예산은 4,481억 원, 이 중 1,035억 원을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상상 플랫폼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내양 18부두를 우선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인천 일대는 전면 개발을 추진합니다. 송현 자유시장 일대 1,571평 보상을 위한 365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시는 광화 황천과 인하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청라지구 북한 간 도로 건설 등 교통망 구축 사업에도 780억 원을 투입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주말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내린 건데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부지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래로 움푹 꺼졌습니다.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현장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철근 구조물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는 산산조각이 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지하 주차장 지붕층 슬래브가 무너진 건데 다행히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현재 사고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사고 구간 주변을 통제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붕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해서 통제를 다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사장을 찾아 사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1년이 됐는데 여기 지상물이 뭐 과도한 적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붕괴가 됐다는 거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사고가 난 신축 아파트 공정률은 현재 67%, 오는 10월 준공돼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희가 오히려 조금 신중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합시다 하고 자중은 시켜드리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지금 뭐 하루하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입주 시기조차도 이제 불분명해진 상황이라. 인천시는 다른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실 시공 등 아주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고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세 가격이 치솟았던 2년 전 계약의 만기까지 돌아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갭투기 의심 거래들이 많아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기록한 부천의 한 빌라 전세 거래입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습니다. 1년 뒤 같은 층 같은 크기의 집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를 기록합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로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매물과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의심 매물과 거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쭉 접수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까지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그런 거래건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병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규모는 모두 7,974억 원, 지난해 4분기 사고액 2,393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률은 전세 거래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걱정은 그동안 쌓여있던 갭투기 의심 거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 사이 주택 거래는 모두 150만 6천여 건. 이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가 넘는 갭투기 의심 거래는 12만 1,000건이 넘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강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5,900건과 5,300건을 넘었고 부천시도 4,600건을 넘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 단위로 보면 인천 부평동과 주안동이 1,600건을 넘었고 구월동도 1,200건이 넘습니다. 미철구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호시가 소유한 주택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한 2천억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300억 정도만이 허그의 전세 보증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가 정부는 낙찰 관련 우선 매수권과 저리 융자 지원, 전세 사기 가중 처벌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전세 사기 의심 거래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지난해 헌책방으로 유명한 동구 배다리 골목에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인숙 건물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건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추진한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책방으로 유명한 동구 배다리 골목길입니다. 지난해 이 골목에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1930년대 지어진 여인숙을 리모델링해 갤러리와 카페 등으로 조성한 겁니다. 지난해 9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민간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공간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동구가 지난해 골목길 활성화 차원에서 곳곳에 벽화를 그려 넣었는데 이 벽화를 두고 기존 배다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림 자체를 보면 멋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렇지만 어울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의 거리에 스타벅스 모자를 쓰고 모비딕을 읽는 알 수 없는 외국인들 무슨 동물들의 그림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곳의 정체성과 어울리는가에 있어 관광객 쏠림 현상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복합문화공간 내부에 설치된 카페는 옛 빨래터를 복원한 공간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손님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목길 입구에는 특정 상호가 적힌 간판까지 설치돼 있어 지자체가 대놓고 특정 업체를 홍보해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주체 소유가 아니고 여기 주민들이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특정 업체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트스테이 1930이 시작되는구나.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사업 주체의 사과와 함께 골목길 벽화를 원상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는 당장 벽화를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평 복합상가에서 불이 나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0여 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가 안 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 긴급 재해구호기금조차 대부분 받지 못할 처지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화마가 휩쓸고 간 부평 복합상가 건물. 건물 안에선 전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영업은 잘 안 되고 있고 여기나 여기 지역 초반집이나 이런 데들이 다 불이 탔는데 영업을 아예 못하고 있죠. 이제 복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이제 규모가 적은 데라서 이런 데는 아예 통합 못 되고 있어요.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화재 원인이나 재산 피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지자체가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도움을 안 해줘. 그래. 그래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몇 번 구청 찾아갔어. 도움되기 하나도 없어. 지금 나는 여기 화로 다 죽었잖아. 전부가 다 죽었어도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지. 뭐 긴급 지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 부평구는 현재 화재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점포 가운데 현재까지 선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은 위기 사유에 해당되시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장 화재로 인해서 영업 못 하시는 그 사유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재산 기준이 있어요. 신청 예정이신 분까지 합치면 5건 정도. 구청은 소상공인 대출을 안내해주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신용보증보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평 복합상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123곳. 화재 발생 한 달째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긴급 생활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와 양도, 양수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차 금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G헬로비전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이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지하도상가 조례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제안한 개정안 이혼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 조례안에는 상가법인의 남은 관리 위탁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수탁자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의 승인을 통해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5년까지 보장됐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 위탁 기간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앞선 지난 14일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천시에 제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는
관리 수탁자의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에서는 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자체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 입찰을 통해 관리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입찰 없이 종전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특혜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개정안이 재석 인원 전원 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지하도 상가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전차 금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특례 중 사망을 보면 전대 금지에 따라 사용자인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대가 해소되지 못하면 사용자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도 취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수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전차인만 보호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보상은 물론 재산권 보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조례 개정 완전히 통과될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요. 추후에도 적절한 사실 보호 대책이나 보상 대책이 추가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모가 없는 그런 조례 개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당연하게 인천시나 시의회에 대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당시 조례를 만든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관련 조례 취소 소송 등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얼마 전 서울 관악구 한 동에서는 한 달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생 하수 0명의 충격, 서울도 지역 소멸의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먼저 HCN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악구 난향동 인구는 약 15,000명. 올해 2월 한 달 동안 난향동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인구수의 청림동과 중앙동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과 2명. 난향동 주민들 또한 줄어가는 아이 웃음소리를 실감합니다. 많이 놀랬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없다는 게 앞으로는 아기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도 그렇고 조금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좀 모아지거나 이래야지 좀 결혼해야지 삶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게 출산하는 거 아닌가 좀 싶긴 한데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난향동 출생아 수 0명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세종 1.03명, 전남 1.04명과 비교하면 극히 낮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가 0.797명으로 가장 높지만 이마저도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1위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수가 많아 출산율이 0.437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구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청년 1인 가구 수는 관악구 합계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주고 그 제도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해당 계층이 어떠한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 저조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 양육 지원금 액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딜라이브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 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 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를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번엔 지방의 현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로 비교적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런 도시 한편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힘든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00~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1명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8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반년 살아보기라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파종을 앞두고 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고 있는 두 사람은 심은혜 씨와 장민희 씨. 4월부터 각각 원래 살고 있던 서울과 속초를 떠나 자녀를 데리고 인제 반년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시골에 대한 시골 생활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체험자들은 이렇게 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하며 농촌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일을 배우며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숙소도 무료로 제공돼 머물 곳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인제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촌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좀 더 있으면 안 돼. 아직 5개월 되려면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가 적다 보니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귀농 의지를 가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자나 콩,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물 재배 방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젊은 40대가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죠. 인제군이 지난 2020년 시작한 인제 살아보기 사업. 올해까지 참가자 80명 중 35명이 인제군으로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약 20가구의 농촌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생의 기회를 주는 살아보기 사업. 사람 찾기 힘든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 검단과 김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 바로 교통망 확충이죠. 특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관련 협의체인 인천시와 김포시 등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서울 5호선 연장의 필요성과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5호선 검단 김포 현장 꼭 필요해서일까요? 인천시와
김포, 그다음에 김포와 검단 주민들 간의 이견이 좀 있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검토 사업으로 단서 조건이 달린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단서 조건이 달린 사업은 2개인데 이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의 조건은 지자체 간의 합의입니다. 즉 인천시, 김포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노선에 반대를 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인데요. 세부 노선을 놓고 보면 인천은 당연히 검단 신도시를 거치는 최대한 많이 거치는 이른바 U자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김포는 검단 신도시를 최대한 거치지 않고 김포 한강 컴팩트 시티로 이어지는 최대한 직선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포시는 서울시가 기존에 검토했던 검단 내 역사 한두 곳 정도를 신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반면 인천시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구간 중 검단 101역,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완정역, 그리고 인천 2호선 연장 구간 중 불로지구내 역사 한 곳 등 최소한 2-3곳 이상을 추가 정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검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역사가 생겨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길 바라는 거고 김포나 서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역사만 놓겠다 이런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입장에서 봐도 이게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 과밀 문제가 심각해서 주민 한 분이 이제 선체로 기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도시 조성을 할 때 이제 반드시 광역교통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광역교통계획의 실현 속도보다 신도시 조성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신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입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광역교통계획이 실현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문제는 정부도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시 후보는 김포 골드라인 과밀 대책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D 노선과 서울 5호선 노선 연장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당장 광역버스 추가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도시 조성 당시에 계획한 광역교통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하고 김포시가 5호선 연장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죠. 여기에 사실 인천시가 좀 배제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에서 건폐장 이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11월 11일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이 방화 차량기지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조건으로 서울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했는데요. 이 2개 시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건 예전 서울 5호선 이전의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발끈했죠. 뭐냐면 인천을 빼고 서울 5호선 연장을 논의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단서 조건에서의 문제인데 본질은 건폐장 이전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 특히 검단은 김포와 인접한 만큼 건폐장 이전 시 서구 주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데요. 이제 인천 서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3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 문제에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앞서 계속 반복해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단서 조항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일단 필요한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건데요. 광역 노선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합의해서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 5호선 연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인천시와 김포시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미 지자체 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고 민민 간의 갈등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와 김포시 간 중재를 했는데 서로 의견차만
현재 확인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구축 계획에 지자체 간 협의를 단서 조건으로 검토 사업에 반영한 만큼 김포시의 주장과 인천시의 주장을 두고 대강위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포시의 주장과 인천시의 주장 이미 서로 간의 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해서 대강위가 솔직히 시민에게 공개를 하면 됩니다. 더 나은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노선으로 추진을 하면 되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 행사는 예타 면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업 추진 속도를 좀 빨리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타 면제라면 속도가 붙을 것이다. 해주셨고요. 협의 과정이 투명한 공개 그리고 경제성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서 수도권 서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에 숨통이 트여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슈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도서관 하면 책만 빌려보는 곳으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고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여기에는 학교 구성원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창가 쪽 1인 좌석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계단을 올라 2층의 다락 공간에선 335 둘러앉아 책을 봅니다. 접이식 문을 열면 일자형 책장이 보이고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느 북카페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친 인천의 한 고등학교 도서실. 인천시 교육청은 낡은 학교 도서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40개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 2023년에는 5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자인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 도서관의 공간 구성의 설계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을 해서 학교 도서관은 구성원들이 독서와 학습, 토론, 휴식, 아이디어 교환 등을 위한 장소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제안합니다. 또 연령별 학생들의 활동과 수준에 맞게 구성화돼 누구나 환영받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반영을 주문했습니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담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장소의 실존적 중요성, 왜 학교 도서관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교육청은 전문 TF팀을 구성해 학교 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 봄은 유난히 따뜻해 벚꽃을 비롯해 과수들의 개화도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랐죠. 그런데 최근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 농가들은 서둘러 인공수정을 마쳤는데 냉해 피해로 제대로 과수가 맺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구 구월동의 배의 과수원입니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작고 동그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중간 부분이 새카맣게 변한 꽃이 눈에 띕니다. 냉해 피해를 본 겁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배꽃도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해 걱정이 많죠. 냉해가 많이 오면은 수확량이 확 줄어드니까. 갑자기 초에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니까는 이 나무들이 어떻게 감을 못 잡는 거지. 실제로 최근 5일간 인천의 평균 기온은 13.3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서둘러 인공수정을 마쳤지만 과수가 잘 맺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냉해를 입으면 기형과가 될 확률이 높고 과실 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이 없으니까 사람 손으로 다 일일이 하는 건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수정하기 바빴어요. 빨리 추워지니까
꽃이 금방 떨어지니까. 오락가락 이상 기온이 이어지는 올해 봄. 지역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 지역 상황도 심각합니다. 올해 인천의 초등교원 임용 대기자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매년 출산율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자연스레 학생 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공립초등학생은 약 88만 명, 중등학생은 약 8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자 교사 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보면 초등의 경우 내년과 후년에는 최대 3,200명을 뽑지만 다음 2년 동안 채용 인원은 300명이 줄어듭니다. 중등은 감소폭이 더 큽니다. 내년과 후년에 최대 4,500명을 뽑지만 다음 2년간 신규 채용은 500명이 줄어듭니다. 갈수록 교원 임용의 문이 좁아지는 상황. 특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대기해야 합니다. 이태규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공립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2,081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은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서울보다 30명이나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경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9월 초등학교 2곳이 개교하는 만큼 대기자 상당수가 해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개발 중인데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에는 5성급 호텔과 국내 최초의 아레나 공연장, 컨벤션 센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조성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영종 국제도시 운서동 일대입니다. 동부가 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텔과 아레나 등 주요 건축물의 골조와 외관 공사를 마치고 시설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3%로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 사업 부지만 460만 제곱미터로 총 사업비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곳에는 1,200여 개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 타워 3개 동이 들어섭니다. 또 15,000석 규모의 국내 최초의 다목적 실내 전문 공연장이 조성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컨벤션 센터와 다목적 실내 워터돔, 디지털 쇼핑 스트리트 등 다양한 시설이 개장합니다. 모든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Roughly the same size of the island of Yeouido, right? And we're just building the first phase, and we're committed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irport authority to continue to build future phases, identify the best and highest use for this piece of land to really building an exciting destination for Korea.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5성급 호텔 등급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모이건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2046년까지 4단계에 걸쳐 복합 리조트 조성을 추진합니다. 공항 경제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is one of the largest in the world, we will both be able to provid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transient passengers coming through Incheon, as well as using our resort to attract additional passengers, additional travelers into Korea arriving into Incheon.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개장에 맞춰 인력 3,5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